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이번 주가 고비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위기설, 이거를 이제 상당히 중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 이번 주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상당히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거는 어떤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환구시보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북한을 향해서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 물론 화춘잉 대변인이 각방이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 내용에 포함이 된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역시 중국의 이런 판단은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북한 내부적인 거죠. 북한이 금년 초에 김정은이 직접 ICBM 발사 준비가 됐다고 얘기한 이후에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스커드 ER이라고 하는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고,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가시적인 행동들이 위성에 포착들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주요 정치 일정에 따라서 도발을 해왔던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4월은 아시다시피 15일 김일성의 105회 생일이 있고 25일에는 창군 기념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강조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점을 정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근거는 미국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20여 년 동안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고 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중국이 매번 소극적인 역할을 했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을 감싸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위협으로 보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위협으로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중에 하나가 군사 옵션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간다면, 미국이 판단하는, 그렇다면 그것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을 근거로 4월 위기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에서도 이런 4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는데 정부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이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SNS를 봤거든요. 제 카톡으로도 막 오고. 좋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쟁 일어나는 거, 전쟁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제가 TV도 나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SNS가 이게 맞는 얘기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조치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이 그렇게 높아져도 의외로 너무 안전하고 안보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인데 정치 지도자나 후보들 간에도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일상이 흔들리고 그것이 뭔가 잘못된 판단으로 어떤 특정 이 정파나 이런 쪽에 이익으로 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계속 관망을 하다가
이게 좀 심하다 싶으니까 그 결정적인 신기에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드 배치의 어떤 그 당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사드는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어디선가 흘러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사드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지어서 내쓰는지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사드 배치는 이미 북한이 수년 전에 노동미사일 또는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제기했던 일입니다. 일찍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 새로운 명분으로 내놓을 일은 아니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러게요. 그런 시도.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막 살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렇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 트위터 자주 하잖아요. 트위터에 한 말이 상당히 좀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돕기를 결심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까지는 대화 유지 모드를 유지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면 니네 도움 없이 우리가 해결할 거야. 이 해결하는 거의 의미란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군사적 옵션이 제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으로서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도 만약에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삼축 체제, 선제 타격 개념을 담은 킬체인,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KMPR, 이런 삼축 체계를 우리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이건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매티스 장관이 그 선제 타격도 하나의 방안으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 예. 얘기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선제 타격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방적 타격이 있고 자위적 타격이 있습니다. 자위적 타격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용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먼저 때리는 것을 자위적 선제 타격이라고 그러는데, 예방적 타격은 그것이 없는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때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예방적 타격인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후자입니다. 예방적 타격인데, 미국으로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를 도전하고 자국민을 압박하는 독재자, 또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이 무고하게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을 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기간 중에 시리아를 폭격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는 말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 순간 미국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려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방적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적 피해들도 있을 수 그럼요. 있겠고요.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이런 모든 안전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모든 대응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행동하는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해 주셨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는 그런 최후 통첩성 압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이런 군사 행동을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화, 외교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제 역할을 해라.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밸브를 잠깐만 잠그어도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환95에서 그 얘기했던 것들은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하는 측면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국에게 그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군사적 선택으로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이죠. 네.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한다든지 돈줄을 끊기 위한 좀 더 강한 2005년에 했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시킬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조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완전히 뽑아들지 않은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예. 그렇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이런 조치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띄워놓고 바로 군사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북한의 선택과 중국의 행동과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미국의 선택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동맹국인 한국 또 역시 일본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아까 그 시리아 타격 얘기도 하셨는데 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의 격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분쟁되는 어떤 그런 형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때릴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지금 자국민을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수백 명을 직접 살해했단 말이죠. 예. 그게 또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는 그런 조치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고 그 행동은 역시 시리아를 감싸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이거든요. 이건 또 간접적으로 북한이 김정남을 VX로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고 예. 아마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제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15일 전에, 25일 전에 북한이 이렇다면 도발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쌓아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열병식도 있겠고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 북한이 이런 어떤 도발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그런 어떤 무력 행동을 할 경우에 상당히 미쳐질 뭐 영향도 그렇고요. 가능성을 예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과 북한 정권 당국이 지금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예. 아마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6차 핵실험이나 미국을 향한 ICBM을 발사한다면 예. 그건 정말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북한이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나름대로 그런 수위를 조절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압박을 취한다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계기들이 앞으로 남아 있고 15일, 25일 그리고 중국과 또 미국의 어떤 압박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압박에 흔들리는 북한이 아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도발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 도발의 수위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발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전에 발사했던 그런 북극성이나 무스단이나 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정도로 쏘아 올리면서 이 수위를 좀 낮추되 도발의 어떤 의지는 반발의 의지는 과시하는 예. 그런 것이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열병식. 신형 무기를 과시한다든지 그걸 또 말로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요. 예. 자, 어제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뭐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게 또 눈여겨볼 만한 그렇습니다. 점입니다. 이거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일단 북한은 미국 또는 뭐 국제사회가 어떤 압박을 해도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하는 아마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실제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진 않더라도 예,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기용으로. 예, 보여주기용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위원회에 이제 포함된 면면을 보면 리수용이 위원장이 됐는데 리수용은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제가 과거에 회담을 했던 사람들이 2명이 껴 있어요. 리선권은 제가 군사회담에서 저와 여러 번 협상을 했던 인물이고 김계관도 제네바에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미국과 미국과 중국과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그런 활동을 또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그 성명이라든지 그렇겠네요. 그런 기구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상당히 같습니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